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대표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인데 의정 갈등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한바탕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들은 오늘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세 차례 만남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과 금융투자세 등 민생 대책, 정치 개혁 등을 의제로 제안했고 민주당은 해병대 원특검법, 전국민 25만 원 지급법,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의대 증원 문제를 회담에서 다룰지는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여야 간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이런 의정 갈등 이것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다. 회담은 여야 대표와 함께 정책위 의장, 수석 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생중계는 하지 않고 모두 발언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어제 나란히 1박 2일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의정 갈등 해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연찬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을 그 양반이라고 지칭하며 정부 여당이 의정 갈등 문제에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에 명문화하고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국정브리핑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하면서 특히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개혁해 서민과 중산층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선 올해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등 의대 증원 문제가 마무리됐다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방안을 거듭 거절한 셈인데 당정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 체계를 개선해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교육과정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새 역사 교과서가 공개됐습니다. 중학교 7곳, 고등학교 9곳의 출판사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는데 보수적 시각으로 해석했다는 평가가 있어 정권에 따라 반복돼 왔던 이념 논쟁이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가운데는 중학교 7곳, 고등학교 9곳의 출판사가 정부의 합격 도장을 받았습니다.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 중 이번에 처음 이름을 올린 한국학력평가원은 보수적 시각으로 현대사를 해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주의 대신 보수 진영의 표현인 자유민주주의를 썼고 4.19 혁명으로 물러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설명에선 장기 집권 등의 표현을 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성착취에 대한 직접 표현 대신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고 애둘러 표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역사적 관점과 해석에 따라 논쟁을 빚어왔습니다. 국민의 어떤 그 공감대 내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는 점으로 의견을 좁혀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정교과서는 다음 주부터 각 학교에 배포되고 교장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할 교과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공식 회담, 오는 일요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갈지 주목이 되는데요.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야는 그동안 이 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 벌여왔습니다. 실무 접촉을 이어온 양당 대표 비서실장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 회담이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당과 우리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권은 좀 다소 양보를 했습니다. 양 대표의 모두 발언이 일정 시간 생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의 회복이 기묘하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 관련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합니다. 이 회담 의제와 생중계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회담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우선 생중계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발언만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일단은 첫 번째 회담하는 거 당연하죠.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 회담하는 게 뭐 만남 아니겠습니까? 네. 모임해서 얘기해 정치권에서 오고 가야 할 얘기들, 국민들이 기대한 얘기들, 뭐 입씨름을 하든 말씨름을 하든 만나서 대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회담을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생중계 안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여야 대표 회담이든 무슨 회담이든 간에 전체를 생중계한 적이 없죠. 왜 그러냐? 만약에 생중계하게 되면 회담이 아니고 토론이죠, 토론. 네. 토론에서 무슨 결론 나는 거 봤습니까? 서로 자기 얘기만 하다 말지. 그러니까 회담을 하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생중계 안 하는 거 당연하다. 왠지 의제 가지고 또 지금 좀 뭐 밀고 당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제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양측이 모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서 의제로 올리고 네. 그걸 가지고서 결론이 안 나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좀 확인하고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양보해야 될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점만 확인해도 되는 거니까 네. 서로 뭐 이건 못하겠다 저건 못하겠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양측에서 다 꺼내는 의제를 모두 놓고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회담이 성사되었고 생중계 안 하기로 했다면 뭐 그 정도는 디테일은 기본적으로 뭐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담 성사가 됐고 만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제들 오를지 주목이 되는데 오늘 당대표 비서실장들이 막판 실무 협상 나선다고 해요. 조율이 어떻게 될 걸로 좀 보시나요? 일단 뭐 조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뭐 국민 눈높이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필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뭐 가릴 것은 없다. 다만 뭐 너무 추상적으로 뭐 민생 개혁하자, 뭐 정치 개혁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네. 성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25만 원에 대한 민생 지원금, 뭐 소비 쿠폰이라고 다 하고 있고요. 네. 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고요. 또 국민들의 생명 안전이 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 대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민주당은 이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금투세라든가 또 다른 현안들이 많이 있을 건데 현안에 제한을 두지 말고 대화는 하되 꼭 성과를 낼 현안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대화를 해서 네. 국민들께 좀 이제까지 실망만 시켜드렸는데 뭔가 해결책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만에 열린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까지 야당 대표들이 대통령만 좀 상대하면서 영수회담만을 원했던 것 같은데 여야 회담을 통해서
뭐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또 새로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3년에 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만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11년 만에 열리는 거고요. 그 말씀해 주셨던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과 25만 원 지원금법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사실 국민의힘은 이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제 조율이 될까요? 네, 조율해야죠. 국민의힘이 껄끄러운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담감이겠죠. 어제도 뭐 최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뭐 잘못한 게 없다, 네. 뭐 잘했다라고 하고 있고, 뭐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도 뭐 별말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렇게 의료 대란도 뭐 응급실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한번 가봐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뭐 대통령님이 혼자서라도 뭐 비서 한 명 데리고 조용히 가서 의료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당신들이 가봐라.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걱정해야 하는데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여당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당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신뢰를 회복할 충분히 필요가 있고 이번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의정 갈등 문제를 놓고도 이 여야 대표 회담에서 다룰지를 놓고 이 여야의 입장차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보시기에 이 의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야당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 첫 번째에서 당연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민생 문제 중에 의료 문제 가지고 그 의료 문제보다 더 큰 민생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지금. 뭐 의료 개혁을 찬성하지만 이런 방법이 맞는가?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의대 증원은 찬성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제 알려지기로는 뭐 의대 증원에 대해서 찬성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규모 면에서는 서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방법론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논의해야죠. 이대로 가만히 가면 뭔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대로 가면. 네. 대통령 입장처럼 이대로 가면 해결이 될 가능성이 없고, 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내년에 2026년에는 또 유예하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해법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한 해 유예하면 그다음부터 다시 또 되겠습니까? 동력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게 뭐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을 즐기면 안 되는 거죠. 책임 있는 야당이고 지금 전체 의석에서 뭐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야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뭔가 대안을 내놓고 이런 쪽으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자. 이렇게 해야 책임 있는 야당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구나. 맡겨도 되는 이런 정당이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라도 저는 여야 대표가 만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논의해서 뭔가 제3의 대안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여야가 함께 대통령이 건의하면 대통령도 그걸 완전히 그냥 뭐 일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논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일 교수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면요.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인데요. 그 의정 갈등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당내에 어떤 소위 친윤계의 어떤 반발들이 있어서 사실 당내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 당내 의견 수렴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지난번에 처음 합의했을 때 좀 네.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당내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는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걸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그 조율된 입장을 가지고 여야가 만나서 합의할 건 합의하고 아니면 서로 이견을 확인했다는 것도 사실은 회담의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고 거기서 뭔가 합의가 됐다든가 또는 협의가 됐다든가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당내에서 그건 우린 받을 수 없어라고 한다든가 네.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논의된 바 없어라고 해버리면 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당내 그런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전열 정비에 나선 모습인데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보여드릴지를 이제 국민들께 제시할 때가 됐습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민심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민심을 정부에 전합시다. 국가를 끌고 나가야 될 여당이 또 정부가 무책임하게 모든 사안들을 방치하고 잘 되겠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 들어서 첫 번째 연찬회였는데요. 취임 이후 계속해서 여당 연찬회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취임 이후에 이 당에서 주최하는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와서 의원들과 악수하고 또 연설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왔는데 이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이견을 보인 이 한 대표에게 불편한 기색 비친 거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요, 뭐 공식 발표가 없으니까 윤 대통령이 왜 연찬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왜 연기한다고 했는지 네. 사실상 연기지만 사실상 뭐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속내는. 그러나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짐작하듯이 뭐 한동훈 대표가 그에 관해서 무슨 대안을 제시하니까 의대 증원 유예하자는 1년 유예하자. 이번은 그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내년에 한번 유예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반박하고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께서 이대로 가야 된다. 의대 정원 문제는 매듭지었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참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어른스럽다는 것은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도 이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불편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연찬회에 함께 모여서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한 방향으로 가자 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도부가 만나서 뭐 대통령에서 발표가 그랬죠. 밥 먹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 아니 지도부 만나서 만찬하는 게 밥 먹는 겁니까? 밥 먹는 계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중요한 논의를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그걸 그냥 뭐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그런 거 좀 불편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연기하는 것은 참 어른스럽지 못하고 정치 지도자들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는 잠시 뒤에 논의를 더 할 건데요. 이승훈 부위원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도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비공개 일정이 있다면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대표의 행보를 놓고도 이 당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불만을 표출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연찬회 일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데 갑자기 연찬회 일정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건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요구해서 넣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의사와 달리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통령이 국정브리핑할 그 시간에 또 다른 일정을 봤다고 해요. 원래 대통령이 국정브리핑하면 대표나 원내대표가 이렇게 같이 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관례가.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과의 굉장히 갈등 관계에 선 거고 물러서지 않겠다. 국민에 대한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네. 또 대통령은 개혁 저항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본다면 자신은 의료 개혁을 잘하고 있고 의사들이 의료 개혁에 저항하고 있고 여기 한동훈 대표가 참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밥을 먹기로 했는데 밥도 먹지도 않고 또 취소했으면 취소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하죠. 대통령과 야당이 이렇게 협치를 못하고 다투고 있는 것도 불안했는데 여당 대표와 대통령마저 이렇게 다툰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누굴 봐야 되죠?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을 선도하고 국민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렇게 갈등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근심은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당정 갈등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2기 체제 들어서 첫 번째 워크숍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정부와 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정 방향타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현재 야당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야당이란 건 정부 여당을 늘 이렇게 비판하고 네. 견제하는 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겠죠. 방향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 지금 특검 탄핵을 뭐 7번, 9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쪽이 7번이고 어느 쪽이 9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야당이 국정 방향타 역할을 하는 거겠습니까? 거대 야당이고 아니할 말로 뭐 옛날 영국 의회처럼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거 위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검만 발의하고 뭐 탄핵안 발의하고 또 뭐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그래서는 국정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는 야당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야당이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목표가 야당 대표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저 당에 정말 대통령을 맡겨도 되겠다. 여당이 되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제 뭐 특검, 탄핵, 거부권 유도하는 법 이런 거 그만두고 정말로 국정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그런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어제 진행된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 주요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대 증원 관련 윤 대통령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우리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들으신 것처럼요.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느낀 답답함을 토로를 했고요. 의료개혁을 원한 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이 증원 중재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뭐 그렇게 봐야겠죠. 저희에서 뭐 의대 증원 문제는 매듭 지어졌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아직 그게 완성된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올해는 네. 뭐 이미 입시 요강도 발표가 되었고 네. 수험생들이 그걸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 여야 회담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한동훈 대표가 다시 어떤 그 충분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함께 그 논의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국정의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대로 가면 해결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의대생들 다 유급하고 수련회들 다 떠나고 또 심지어 교수들까지 떠난다면 지금 의료 개혁이 아니라 의료가 붕괴될 상황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의료 개혁을 반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저 병원에 가보면요, 큰 병원에 가보면 굉장히 위기감들을 느끼고 있어요. 이러다 네. 정말 엄청난 적자를 봐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게 국정 책임자로서 좀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부위원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정 갈등에 대해서 당정 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견에서 한동훈 대표 이름을 단 한 차례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 역시 좀 불편한 기색을 비친 거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요즘에 최근에 하는 말들이 다른 나라 얘기하시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또 너무 4차원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하고 갈등을 겪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당정 관계에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빼고 관계가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수시로 소통하고 대통령실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데 네. 한동훈 대표 빼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만 왕따를 당한다거나 한동훈 대표만 혼자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만 대화한다. 이런 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 더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다 좋죠. 해야 네. 되는 문제인 거 맞습니다. 근데 혼자 할 수 있나요? 여당 없이 할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야당 없이 할 수 있나요? 여당과 야당이 지지하지 않으면 국민들도 지지를 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여야를 좀 아울러 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여당, 야당과 서로 간에 경계를 하시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정책이 맞다라고 누가 홍보를 하겠어요. 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다 동의해요. 아니 의사들이 부족하고 있고 고령화 시대 가서 의사들이 부족하면 국민들의 생명 안전이 위협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2,000명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국합 배드값 전략으로 대통령은 2,000명 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러면 더 의료가 붕괴된다. 네. 그러면서 한 명은 화를 내고 한 명은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한 1,000명 정도로 해서 그 기간을 그냥 쭉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너무 한 방향만 말씀하셔서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능하지 못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수사 논란 입장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외압의 실체가 없다라는 입장 밝혔는데요. 국회에서 거론하는 제3자 특검법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원래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까지 다 나온 다음에 네. 그게 미흡하다 그러면 어저께도 얘기하셨지만 어제 본인 스스로 네. 특검을 주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저는 그 부분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만약에 이제 그걸 특검을 해야 된다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보다는 제3자 추천이 바람직하다. 막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태도도 필요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 입장과는 생각이 전혀 대통령이 다르시다 이런 말씀 드려요. 많은 국민들이 해병대원 이 특검과 관련해서 꼭 필요하고 그리고 외압의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보수는 안보인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털고 가면 좋을 걸 왜 민주당이 자꾸 끌려가느냐. 대법원장 등 3자 추천만 된다면 조건 없이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미 외압의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말과 같은 의미여서 네. 저는 좀 굉장히 부적절했다 생각 들고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 네.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공세관 위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양당 대표회담 실무 협상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진보 보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은 지난 5월 안동환 검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을 제기합니다.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의 이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민주당은 2달 만에 이 검사가 타인 전과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천안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9달 동안 심리한 끝에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탄핵을 하려는 이유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의 직무와 무관한 일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검사 측은 결정을 반겼고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의 비협조를 탓했습니다. 소추 사유 불특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사실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 사건 기각은 지난 5월 안동환 검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보면서도 믿기 어려우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도로가 쑥 꺼지는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가로 6m, 깊이도 2m가 넘는 큰 구멍이어서 차량 전체가 푹 빠졌는데 차에 타고 있던 70, 80대 운전자 부부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된 건지 이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차량이 옆으로 기울더니 순식간에 땅속에 빠집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을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 이송을 위해 들 것을 준비합니다. 잠시 뒤 대형 크레인이 땅속에서 차량을 들어 올립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도로가 움푹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대형 구멍이 생겼습니다. 차 전체가 거의 안 보이고 지붕만 보일 정도였으니까 주변에서 보고 다들 놀래가지고 어떻게 도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사고로 80대 운전자와 70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구청과 경찰 등은 땅 꺼짐 지점 앞뒤로 10여 미터씩 4개 차로를 차단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공사를 계속 많이 하긴 했거든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걱정되기는 하긴 했었어요.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879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나고 있습니다. 구청과 소방당국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영 변호사님께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요,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기각을 하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요. 변호사로서 어떤 그 받은 소를 제기했던 판결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하면은 그 변호사가 소를 잘못 제기했다라고 당사자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했던 그 사유 자체가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신문에서 스트레이트 기사,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 스트레이트 기사조차도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일시, 장소,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서 더 이상 그 사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지금 혹평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검찰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 경력 무단 조회 그리고 또 리조트 이용 관련된 그 김영란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의혹을 제기한 그 어떤 기사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공소 사실에 해당할 만큼 육하 원칙을 에 맞춰서 써지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상대방 그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뭐를 다퉈야 될지 대상 자체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더 나아가 살펴야 될 이유조차도 없을 만큼 주장과 입증이 없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위해 가지고 이 그 위장 전입했다 이런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에 탄핵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그 검찰에서 검사에 대한 그 탄핵은 어떻게 보면 공수장 자체로 이 탄핵 소추 자체로서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더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아주 다양한 그 집단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에서 그 후보를 어떻게 보면 그 선출했던 분들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검사 탄핵 사건 결국은 민주당이 사실 주도한 두 번째 사건이지 않습니까? 국회 측에서는 검찰이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아서 기각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탄핵을 하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했냐 이걸 이제 탄핵 사유로 넣어야 되는 것인데 실은 이 검사가 한 행위들 범죄 수사 경력을 다 열람했는지 또 천안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무마했는지 불법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야당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탄핵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으로서 압수수색이라든가 관련자들 증인 증언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걸 헌법재판소에 기록을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뭐 감찰 중이다, 수사 중이어서 넘길 수 없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기록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의 자료가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야당의 태도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탄핵이 기각됐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야당 입장에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나 검사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탄핵 절차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치밀하게 그런 준비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인데 대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시나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해직 교사들이 억울하게 해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채용한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목적은 좋았지만 해직된 분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공개 채용의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이들에게 점수를 조금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좀 편법이 동원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게 유죄 판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교육감들이 좀 잘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뒤에요. 이 조희연 전 교육감입니다. 자신의 결정에 후회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 교육계에서도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치적 확신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인의 어떤 그 선거와 관련해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해서 결국 해직이 된 사람을 본인이 당선된 이후에 그 특별 채용이란 그 외피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그 내정해놓고 했던 그런 절차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후회가 없다 하는 것이 과연 사법부를 존중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이에 대하여 그 교총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에 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하는 반면에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부분에 대해서 이 그 특채를 절차를 했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지금 비판을 하는데 대법원이 그러는 것뿐만 아니고 1심, 2심, 3심 전 재판부 사법부가 일관하여서 지금 유죄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그 전교조의 비판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사건 사고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 발생했습니다. 근데 너무 구멍 크고요, 차량도 빠지고 갑자기 뭐 차량이 훅 없어졌는데 이게 원인이 밝혀졌나요? 원인은 아직 안 밝혀졌고요. 저런 사고를 당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차가 가다가 갑자기 푹 꺼졌습니다. 근데 저렇게 푹 꺼진 이유들은 대부분 하수관이 노후됐다거나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 부분이 토사가 유실돼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발견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사고 피해자분들이 고령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상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여름 또 상하수도 교체 공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이 싱크홀 때문에 시민들 불안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60억대 코인 사기범이 도주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2천만 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건데 이 사기범은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10달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신 내역과 계좌 추적을 통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러범이 FBI 요원의 얼굴로 성형수술을 한 뒤 복수극을 벌인다는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성형을 통해 법망을 피하려던 영화 같은 일이 국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코인 사기로 158명으로부터 160억 원을 가로챈 40대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쌍꺼풀, 코, 지방흡입, 안면윤곽 등 성형수술로 얼굴 전체를 뜯어고쳤습니다. 수술비로만 2,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도 불안한지 밖에 나갈 땐 가발을 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김 씨 지인 등을 통해 도주 중 사용한 대포폰과 차명 계좌를 알아낸 경찰은 10개월 만에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이곳 신축 아파트에 숨어 지내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성형외과와 은신처 등을 알아봐준 조력자 5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번 한 주 사회적인 이슈를 끈 사건 짚어봅니다. 사건의 해부 시간 사회부 사건 데스크 최석구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짚을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끝내 찾지 못한 딸. 실종된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거리를 지나다 이현수막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실종된 딸을 찾겠다면서 1999년부터 전국을 찾아 헤맨 송길용 씨 얘기입니다. 딴 전단지 같은 부탁도 못 드리는데 좋은 일 하시는 셈 치시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13년을 일하고 다니거든요. 실종될 때 모습이고 고2 때 요거 이제 커가지고 13년 된 얼굴이니까. 이거 한 장 읽어주시겠어요? 이거 한 장 읽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25년간 딸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향년 7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저도 이 현수막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망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교통사고였습니다. 지난 26일 폐품 수거 트럭을 운전하다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송 씨는 이날도 딸의 실종 현수막과 전단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폐품을 수거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네. 송 씨의 사망 소식을 지인들에게 알린 것도 현수막 제작업체 관계자였습니다. 플래카드를 잔뜩 주문해 놓고는 가지러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송 씨는 끝내 물건을 찾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이 양반이 뭐 밥은 굶더라도 전단지나 플래카드는 끊임없이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그랬으니까 어딘가 모르지만 살아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네, 끝내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셨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근데 송혜일 양 언제 어떻게 실종이 된 건가요? 네, 1999년 2월 13일이었습니다. 당시 17살이던 송혜일 양은 밤 10시쯤 경기도 평택의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뒤에 행방불명됐습니다. 송 양이 탔던 버스는 막차였고 당시 버스 기사는 30대로 보이는 낯선 남성 승객이 송 양을 따라 내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송 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시골길에서 내려가서 집에 들어오면 한 2km가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한 30대 남자하고 같이 수채화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다 애가 지금까지 없어졌어요. 그때서부터 애를 찾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데 당시에도 신고를 했을 것 같거든요, 경찰에. 네, 그렇습니다. 송 양의 가족은 실종 당일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일 수 있다면서 3일 후에야 수사에 착수합니다. 네. 뒤늦게 수사를 시작한 데다가 지금처럼 CCTV도 많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이 때문에 송 양을 따라 버스에서 내린 30대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보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잡지 못했습니다. 6개월간 진행된 수사는 결국 소득 없이 끝났고 네. 2014년 2월엔 공소시효도 만료가 됐습니다. 송 씨와 그의 아내가 딸을 찾아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네, 초동 수사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무려 25년입니다. 거리에 내걸었던 현수막, 시민들에게 나눠드렸던 전단지양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예, 도심은 물론이고 예.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학가까지 송 씨는 손수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2016년까지 전국에 내걸린 현수막은 2,500장이고 송 씨가 시민들에게 나눠준 전단은 300만 장. 딸을 찾기 위해서 송 씨가 트럭을 몰고 다닌 거리도 72만 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살아생전 송 씨는 딸의 사진이 들어있는 전단을 매주 4,000장씩 뽑아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화물차가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내 화물차에는 온통 내 사진이 다 전부 번복이 됐어요. 13년을 우리 애 엄마하고 13년을 차에다가 술하고 컵라면하고 두 가지만 싣고 전단지 싣고 5년을 타다녔어요. 전국 관광국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픈데 트럭을 몰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딸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송 씨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사거리마다 현수막 붙여놓고 자기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오랫동안 그러고 다녔어요. 20여 년 넘게 이렇게 따님 찾으러 다녔는데 참 안타깝죠. 누구보다도 자식 사랑이 끔찍했던 분 같아요. 네, 송길용 씨는 해이양 실종 7년 만에 아내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딸을 잃은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2006년 실종 전단을 품에 안은 채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딸을 찾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던 송 씨까지 영면에 들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하늘나라에서도 딸이 무사히 돌아올 그날만을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경찰이 그래도 수사를 계속 한다고 하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수사 소식 꼭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석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포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풍과 엄청난 강수를 동반한 태풍이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산사태는 물론 건물 손상과 차량 침수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말쯤 도쿄에 접근할 예정이어서 225만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들이 뒤집히고 전봇대가 쓰러졌습니다. 금속 가판은 종이처럼 구겨져 거리에 나뒹굽니다. 어제 규슈 지방에 상륙한 시포 태풍 산산이 동북 방향으로 일본 열도를 종단하듯 통과하고 있습니다. 태풍 산산의 중심부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0에서 70m로 주택을 붕괴시킬 위력입니다. 산산은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국지성 호우를 일으키는 비구름까지 동반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가정집을 덮쳐 매몰된 5명 중 3명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94명이 다쳤는데 실종자도 1명 있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든 지역 주민 225만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고 규슈 지역에선 25만 가구 이상이 정전됐습니다. 台風やっぱ怖いですね。今災害とか本当に雨の量とかが本当に多くなっているので、どうなる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 오늘 일본 국내외 항공편 600여 편이 결항되고 신칸센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If the power failures really continue to go on for the next couple of days, then we're going to be screwed. 산사는 오이타현 히타시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 이 지역엔 3일간 평년 8월 강수량의 2.5배에 가까운 612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산산이 주말쯤 도쿄에 접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해변인데요. 바다 사자들이 가득합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몬터레이의 샌카를로스 해변인데요. 큰 무리의 바다사자들이 해변을 차지했습니다. 해변에 모여 일광욕을 하기도 하고 평온한 일상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바다사자 무리의 등장에 안전을 위해 해변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네, 바다 사자들이 이렇게 많은 게 정말 신기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 건가요? 네, 이 몬터레이 지역은 바다사자 무리가 매년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렇긴 해도 올해는 그 수가 특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몬터레이에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은 바다사자가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합니다. 먹이 활동에 따른 현상이라고 여겨지는데 바다사자들이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해변의 재개장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변의 임시 폐장에도 이례적인 풍경을 보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연에 잠시 자리를 내주며 공존하는 모습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지난 밤사이도 열대야가 쉬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덥겠는데요.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대부분 34도 안팎으로 기온 보이겠고요. 동쪽 지역은 29도 안팎의 기온 예상됩니다. 현재 태풍 산사는 일본 열도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동풍이 유입되면서 동해안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서서히 오르며 서서히 낮아지겠습니다. 오늘은 무더위 지친 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철 과일 포도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는 8월 말 이후에 점점 더 당도와 상품성이 좋아지는데요. 포도에는 여러 비타민과 칼슘, 칼륨, 철분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또 골다공증 예방과 해독 효과가 뛰어난데요. 포도는 수확한 후에 2, 3주 정도 숙성시킨 뒤 먹으면 가장 맛있고 또 포도는 7도에서 9도가 가장 달콤하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다음 먹는 것보다 잠시 꺼내 두었다가 먹는 것이 맛이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